안녕하세요. 저는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있으면서 부동산 세금 관련 전문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인 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해서 2권의 책을 썼고요.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교실에서 양도세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별도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절세시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된 신고도 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세금 상담, 그리고 부동산 세금 환급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현금 증여를 함에 있어서 문제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총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주기로 그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를 받는다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주기로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이렇듯 현금 증여하는 가장 첫 번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방법이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두 번째로 금전대여인데요. 금전대여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주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로 해서 증여세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요걸 이제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금전 대여 형식을 취하는 방식을 요새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금전 대여가 실제 이제 대여의 형식을 취해야지만 이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차용증 작성을 통해서 이자 지급이라든지 만기일에 실제로 돈을 갚아야지 이게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 아닌 제3자 간에 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간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더라도 무이자로 진행은 하지 말고 저리로 뭐 1에서 2% 정도의 저리로 이자를 주고 받는다고 하고 이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결국은 금전 대여 형태로 취한다는 것은 제3자에게 금전 대여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이자나 이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제 증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담보 증여인데요. 예를 들어 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이제 대출이 막혀서 집을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들 명의로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쉽게는 우리가 제3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담보로 아들이 이제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요. 이때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서 금전 등을 차입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동산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는 거라면 아들은 그 대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겠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증여세로 물리겠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이제 증여세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계산 사식을 보면 세법상 이자율인 4.6%에서 은행 지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높아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이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6.2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법상 이자율인 4.6%에다가 은행 지급 이자율인 3%를 뺀 금액에서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역산해서 계산하면 차입금은 6.2억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실제 대출을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요 이자를 대신 갚으면 이건 또 다른 증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아드님이 이제 갚으셔야지 또 다른 증여세 이슈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조금 제가 특수한 상황에 따른 증여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번째로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창업 증여입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의 손을 벌려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때 세법에서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50억 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1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율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되는 증여재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인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현금성 자산인 현금과 예금 정도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 전에 창업자금 10억을 주고 지금 이제 현금으로 4억을 별도로 이제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억에다가 5억을 빼고 그 5억에다가 10%의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4억을 아버지가 별도로 증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증여를 한다고 한다면 창업자금 10억에다가 이번에 증여하는 4억을 합친 14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창업자금 10억은 10억대로 계산하고 이번에 증여하는 4억은 4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서 증여세 금액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 그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사전에 그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창업자금 증여세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금액에 포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창업자금으로 아들에게 과거 15년 전에 10억을 증여했는데 아버지가 올해 이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상속세를 계산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이제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과거 15년 전에 창업자금 자체는 10년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업자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 아버님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억은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해서 결국은 그 10억이 상속세 계산할 때 재정산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결혼과 출산 증여입니다. 그 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을 추가로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원래는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었다면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을 주어서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요. 장인어른 또한
1억 5천까지는 본인 딸에게 증여를 할 수 있어서 최대 3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과 출산 공제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해당 규정은 24년 이전에 결혼하고 출산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24년 이후에 하고 증여를 받고 출산 또한 24년 이후에 출산하고 증여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혼인신고하고 출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규정은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데 그 증여받는 날이 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22년도 3월에 했다면 그날로부터 2년 이내는 24년도 3월이다 보니까 24년도 1월부터 3월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출산공제 또한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보니까 만약에 22년도 3월에 내가 이제 출산을 했다면 그날로부터 2년 이내는 24년도 3월이기 때문에 24년도 1월부터 3월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증여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혼과 출산 공제는 24년도에 결혼하고 출산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해당 증여공제는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혼인 증여로 1억을 증여공제 받았다가 2년이 지나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추가로 1억을 증여받아서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혼인 증여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재혼을 하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출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내가 첫째를 낳아서 1억을 비과세 적용받고 둘째를 낳아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첫째에 대해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를 낳더라도 추가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해당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번에 혼인하고 출산으로 인해서 혼인 증여 공제도 받고 출산 공제로 받아서 최대 2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인과 출산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하나인 1억까지만 한도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로 우리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혼인공제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조부모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 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 존속을 모두 합쳐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출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 존속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니까 조부모가 출산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